자, 공인중개사법 2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논의할 주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 자, 우리 요약지 143페이지 가서 먼저 전제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을 했을 때 계약서 쓰러 중개사무소 가야 될 그런 사안인데요. 안 가고요. 뭐 전자적으로 자 신분 인증 등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그래서 전자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거 다 되는데요. 첫 번째 이슈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말고요. 등기법 파트에서 등기 신청할 때 전자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사용자 등록한 다음에 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죠.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논리 구조로 보겠고요. 적용 대상 계약이라고 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매매 계약 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전자계약 할 수가 있고요. 그 외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영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급 계약, 매매 계약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주요 핵심 이슈는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계약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동산거래 신고 있는 것으로 본다. 원래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등 소지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따로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원래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 이전하고요. 그때 보통 동사무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경매가 진행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나중에 주민등록 이전만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어떻다 바로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세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좋은 점 하나 있었죠. 원래 이제 자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보존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자 뭐 이 문제 답은요 5번으로 뽑았었고요. 뭐 작년에도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구성이 될 때 빠른 걸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빠른 걸 가지고 해서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게 구성되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5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중개 대상물 일단 우리가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적거래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개 대상물에 관한 기본 정의. 자, 이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부동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 건물 외에도 농작물이라든가 수목 이런 것들도 뭐가 된다? 부동산이 되게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고 하나 더 자, 준부동산으로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제일 간단한 문제 유형이 될 텐데 29회 때면 좀 어렵게 구성이 됐던 것 같고요.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내용 여러분 자료 요약집 몇 페이지 가면 이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용어의 정의 등 관련해서 자, 지금 107페이지 가시면은 중개업, 중개 대상물이라는 용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개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가 됩니까? 알선이라고 하는 거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중개업 하게 되면 보수받고 업으로 하게 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부수업도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우연히 단 1회 이렇게 되면 이건 중개업은 아니다 이렇게 논의합니다. 관련한 쟁점으로서 우리가 중개업 하게 되면 마치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데 중개업의 요건은요 다른 사람의 의뢰받아서 보수받고 업으로 그걸 중개를 하게 되면 그걸 중개업이라 부른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3천 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자,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한편, 자,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최근 문제 작년에도 답을 뽑았던 것이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중개를 의뢰했던 사람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작년 문제에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주제가 될 테고요. 아닌 거 바로 가겠습니다. 대토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합이 발생하게 되면 독자적인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슈. 물론 이제 세차장 구조물 앞에는 겁나 긴 얘기가 쓰여 있는데 뒤만 보면서 체크를 해 주실 것. 자,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부동산 중에서 등자 선박이라고 하는 것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7년 동안 안 나왔는데요. 한동안 유행했던 문제가 선박 얘기, 뭐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미만의 선박 이렇게 말장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동산 또는 무형의 자산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고, 동산에 관한 권리인 동산 질권 이런 것들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 삼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요. 뒤를 대충 보시면 상가 건물은 뭐다?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빨간색, 파란색 중요치 않습니다. 양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다 헛소리야. 뒤쪽을 봐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농작물. 원래 이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것이 원칙인데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자적인 부동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해당이 될 테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근데 전매 제한을 받네요. 중개 대상물 맞습니까? 했을 때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한 대신 요거 하다 걸리게 되면 3년 3천에 처벌을 받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개 대상물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 보수라고 하는 거 한도 받죠. 법정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받게 되는,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예를 들어서 겸업을 통해서 입주권 중개를 했다. 그때는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디귿번 같은 경우 어설프게 공부가 돼 있으면 또 고민을 해. 전매 제한을 받으니까. 그래서 상관없어. 자, 중개 대상물이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된다. 자, 네 번째, 요거 아니죠. 그래서 선박은 빨간 선박, 파란 선박,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 뒤가 세 가지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특히 토지나 건물 이런 거 줄 때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허가 구역 내에 토지라든가 이렇게 살짝 헷갈리게 해줘. 그래서 이게 뒤쪽을 짝짝 끊어서 보시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듈이들이 앞에서 또박또박 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작살나게 돼요. 그래서 자, 하여튼 요 문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가도합니다. 자,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소속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라고 써요. 이건 알아야 되죠. 사실 개공도 해석을 통해서 이중 등록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자, 개설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공이나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고, 겸업할 수 있는 법인도 다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이제 일정한 요건을 다 갖추면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중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바로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개설 등록 기준 적용받지 아니한다. 자, 다음에 이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 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만 지역농협은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변호사, 자, 일정한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 개설할 수 없다 해서 요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1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자연인과 법인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자, 개설 등록의 기준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의 경우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중개사무소 확보한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도 바로 이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이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갈 테고 나와야 돼. 남의 가게에서 나온 다음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관련해서 일단 겸업 가능한 범주 따로 문제 공부하겠지만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할 수 있다 해서 이때 대행이 제일 어려웠죠. 자, 분양된 관리대행 주택과 상가로 한정하게 됩니다. 해서 주택과 상가에 분양된 관리대행,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알선이라고 하는 권리분석 취득 알선도 있고 도배 이사업체 소개 소위 알선이라는 개념도 있게 된다. 경영정보의 제공 개공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외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 대신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는 지방 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을 한 다음에만 얻어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일 때는 자본금 5천 이상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자, 이 자본금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 요건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 외에 이때 사원, 임원, 전원 얻어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 관련해서도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은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이렇게 봐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소 확보 등 다만 지역 농협 이런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서 답은 3번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 이슈 가서 검토합니다. 자, 결격사유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고요. 되게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조에서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집자, 업업 중인 사람 그 외에 마지막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 뒤부터 먼저 보셔야 돼. 습관적으로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실력 그 없는 사람도 아주 작살나게 돼 있어서 피한정 후견인에서 미성한파에 하나 걸려 있고요. 두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럼 당연히 결격사유자가 되게 된다. 세 번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럼 이제 3년짜리는 금벌적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래서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결격사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격사유자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4년이 경과된 자 당연히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과 니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일단은 끄트머리만 가십시다. 단독으로 어떻다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국가지자체, 뭐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거래 주체가 됐을 때 그들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중요치 않아. 두 번째 이슈 제출 좋아 제출 겁나 중요한 지문이야. 제출에서 쟁점이 첫 번째 단독 제출이 있었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 어떻다 제출을 하도록 한다 해서 자 보니까 소재지 해서 요 중요한 거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아니고 부동산 등 소재지에서 옳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 공동으로 제출해서 답 3번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공동 신고를 해야 되는 것과 공동 제출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답을 외우시라고 공동 제출 아니라고 둘 중에 한 명만 기억하면 돼. 굳이 공동 제출한 말이 법에 없다고요.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동 제출 아니야. 그냥 우리 외울 때는 그냥 단독 제출로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주 그럴싸해 보인다고. 공동 신고하고 공동 제출은 틀리다고. 공동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둘 다 어떻게 해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테고 제출은 그 시공고에 누가 갈 거냐 아니 둘 중에 한 명만 가도 된다고. 그래서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제출 중요한 쟁점이에요. 해서
좀 2번 부동산 등 소재지 대신에 중개사무소 소재지에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또는 자 공동제출에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신고필증 발급해야 되고요. 자 뒤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묶어서 가야 되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있게 되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 거래 허가증이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요 주제 자 요거 한번 확인을 몇 개 더 보고 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 등 틀린 것은 해서 자, 일단 답 정해져 있지? 해서 첫 번째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어려웠던 거죠. 입주권 매매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거. 자, 건축, 실부, 총부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입주권 매매에서 이슈가 된 게 두 가지. 권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두 번째 실거래가 마이너스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부담금을 뺀 금액.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거기는 부가가치세 포함. 다 부가가치세 제외인데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되는 게 건축, 실부, 총부.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분양권은 쟁점 안 되고요. 입주권 매매에서는 종전 토지라는 것도 필요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1번 국적, 매수 용도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경우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는다.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적는다. 작년에 조건 기한을 냈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 쫙 길게 써가지고 헷갈리게 했어. 뒤만 보라고 제발 앞을 보지 말라고 해서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적어야 되고요.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와 있다.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온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해서 총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매번 똑같은 걸 낸다고. 근데 이걸 틀리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놀라워요. 대가리가 안 좋은가? 내는 걸 그대로 내. 그런데 다 보려고 하니까 말려버리는 거야. 건축, 실부. 어디에서?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건축, 실부. 이때 질문 나왔잖아요. 아니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며. 근데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냐고. 다른 법이고요. 이건 이제 관점 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중개보수 최고한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별개 문제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습니다. 협회 등에 관한 내용에서 보기 앞서서 이제 여기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자료 137페이지부터 다시 스토리를 달려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에서 공급 계약하고 뭐 있어요? 매매 계약. 공급 계약과 매매 계약 28, 29, 30 3년 연속 기어 나와 매번 답이야.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뭐라고요? 공급 계약과 매매 계약. 근데 이것도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서부터 읽으면 뒤집니다. 법 이름 계속 바뀌어요. 그걸 봐서는 안 되고 뒤에 공급 계약, 매매 계약 딱 끊어서 가야 된다고. 공급 계약과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28, 29, 30 계속 3년 동안 연속 나와.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관련해서 키워드 제출 나와 있죠. 제출. 자, 공동 제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단독 제출. 문장 여러분 머리를 못 외우니까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공동 제출에서 틀리게 뽑을 테고 두 번째가 그 단독 중개 같은 경우 부동산 등 소재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한다. 여기다 제출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출 신고라고 하는 주제. 특히 제출이라는 표현 나올 때 단독 제출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게 뒤에 이제 신고서로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다시 합시다. 지금 3개 갔어요. 첫 번째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매매계약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제출할 때는 단독 제출이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 중에 신고 또는 제출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작년 문제, 더러웠던 문제, 정정 신청의 대상에서 거래 당사자 할 때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점점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해서 자 이게 작년에 나왔으니까 외우고 들어가야 돼. 거기에 못해서 자 거래 당사자 등등등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잘못 기재된 경우도 다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는 두 개야지만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변제 신고. 자 변제 들어가면 다 변경 신고에서 뒤에 보니까 변경된 경우 제외되는 경우 나와 있죠. 변제 들어가면 다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28, 29에 나왔던 주제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등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자 과태료 3,000이고요.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는 이 단어 자체에다가 사진을 찍어 두셔야 돼. 머릿속에다가. 그래서 과태료 관련한 쟁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내용 다시 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중에 복습할 때도 이걸 봐야 돼. 쳐 있고 이러면 안 돼. 읽어봤자 절대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그냥 마음에 평화만 올 뿐이야. 왠지 공부를 한 것 같고. 첫 번째, 매매계약, 공급계약. 두 번째, 단독 제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세 번째 이슈,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못해서 다 어려우면 잘못 기재된 경우 어떻다? 정정 신청. 변제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 신고의 대상.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런 게 바로 과태료 관련한 쟁점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세 내용과 거래계약서 내용과 확인 설명서 내용을 비교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 이때 확인 설명서 다 기본 확인사항 8개 줄줄줄 외우셔야 돼.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입관비,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 세율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거래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거래 금액, 권리 이전, 그리고 중요한 쟁점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라고 하는. 물론 거기도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 해야 되고요. 이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실거래가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테고, 두 번째 개공의 인적사항 나와 있죠.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개공의 인적사항도 표시를 해야 된다. 옛날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신고서에 포함된 항목이 아닌 것은 개공의 인적사항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된 바도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보니까 다른 거 빼버리고요. 바로 집합건축물 어디 있어? 집합건축물은 어떻다? 바로 전용 면적을 적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매매선 분양금액 이런 거 이까지는 대충 돼. 근데 어려운 게 자 입주권 관련해서 건축 나와 있었죠. 권리 가격 플러스 부담금의 합계금액. 그 다음 페이지에 실거래가 마이너스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려워. 입주권 매매에서는 권추실부. 입주권 매매는 뭐라고요? 권추실부. 그래서 앞쪽은 플러스 뒤쪽은 마이너스 권추실부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보통 이제 분양권 매매할 때 권추나 실부를 막 붙이게 된다고 아니라고. 입주권 매매에서만 어떻다? 권추실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 기타 입주권 매매선 종전 토지란이라는 데다 자 하나 뭐 적을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 답 아까 나왔던 것이 총부라고 해서 다 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데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총 실제 거래 가격이란 표현이 나오면 어떻다? 이때 바로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 조건 기한 적도록 하고 있고요.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 개공의 인적사항 등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합니다.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 요 정도가 부동산거래 신고제 전반 묶어서 보셨고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협회 관련한 문제 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주제죠. 협회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일단 협회가 지회를 설치했을 때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 틀렸죠. 지부 이렇게 가야 되죠. 시도 지부 그 다음에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지부 설치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 설치했을 때 시군구청장에 신고. 자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고요. 그래서 사단법인. 세 번째, 자 지체 없이 국토부 정부의 총회 의결령을 보고한 데서 답은 3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제 관련해서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 해서 이게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누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자 협회 관련해서는요. 자 누가 국토부 장관이 이것을 소관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책에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고 뒤에 과태료 얘기 나올 텐데 과태료 얘기부터 먼저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먼저 체크를 해 보실 것이 105페이지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체계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 소관 사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소관 사무가 있고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의 소관 사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국토부 장관 뭐 한다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얘기하고요. 협회, 공제사업 등에 대해서도 다 일정한 규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할 때 500 이하밖에 없고요. 그 내용을 보면 공제 규정이라든가 협회라든가 혹은 뭐가 있었지? 지금 이제 그런 것들 거래정보 사업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때 500 이하. 시도지사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리는 사람이 시도지사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과태료 관련해서 연수교육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100만 원 이하 자격증 미반납해서 7일짜리 기억해야 되죠. 해서 7일짜리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자,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자격증 등록증의 반납 7일 이내, 인정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마지막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은 자, 개설 등록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해서 개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각종 신고를 수리하죠. 나중에 사고 치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런 식이잖아. 교신정취라고 또서 요 교신정취는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될 테고요. 일단 과태료 관련한 주제 미리 땡겨서 보게 되면은 확인 설명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 부분에 대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뭐가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전체 체계 잡고요. 여러분 요약제 125페이지 가서 협회 설립에서 3612부터 체크를 합니다. 머리 숫자 물어보는 것 작년 시험 문제에서 오랜만에 출제가 됐었고요. 300인 이상이 발기인 작성한다. 협회 창립 총회 6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서울시에서 100명 이상, 다른 시도에서 각 20명 이상에서 3612 이런 과정. 그래서 설립 등기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요거랑 같이 비교해서 나왔던 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 아닌가 했을 때 협회 설립 인가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담당을 한다. 똑같은 맥락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라는 것도 국토부 장관이 담당한 데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랑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등기니까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테고요. 지부, 지회 다 둘 수 있습니다. 시도 단위 지부, 시군구 단위 지회 둘 수 있다 해서 지부 설치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 설치했을 때 등록관청에 신고, 자,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보고 별 내용이 없는데 자주 나왔던 지문이고요. 공제사업 관련해서 공제 규정의 재정 변경 등 국토부 장관의 승인 얻어야 될 것이고요. 자, 운영위원회 임기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큰 쟁점 안 되고 넘어가서 자, 거기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얘기 나왔던 100분의 20에서 틀리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됐죠. 3개월 내에 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공시해야 된다. 특이한 게 한번 구성이 됐고, 개선명령 자, 변보손이라고 하는 거, 변보손이라고 하는 거, 변보손 외워야 된다니까요. 머리가 상식이 아니니까 변보손, 변경명령, 보유명령, 그 다음에 손실처리명령. 그래서 이게 지금 7년 동안 두 번 똑같은 문제가 변보손이 나왔고, 앞으로 다시 문제를 구성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낼 거다. 시도지사가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아니야, 국토부 장관이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해서 전체적인 내용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임야, 자, 도시적 외 지역의 임야,
그 중에서 9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녹지 100, 임야 1천 이하는 원칙적으로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되게 많은데 녹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임야 10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할 것. 그 다음에 2번 경매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수용 경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전통적으로 원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요하지 않는 케이스 보셨고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이용 뒤에 몇 년? 자, 2년간 바로 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해서 답은 3번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이라고 다 2년이고요. 현상 보존 목적만 5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괜찮지? 이행 강제금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하여튼 요 근래 문제에서 30배 문제는 좀 이상한 문제에서 거의 쓰레기 같은 문제 구성을 했었고요. 자, 전통적으로 지금 세 번째가 나왔을 때 이행 강제금이 주된 이슈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오른편이다. 큰 의미 없고요. 자, 역시 이 얘기 토지거래 허가제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는 140페이지 140페이지 가서 허가구역 지정,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쟁점 안 되고요. 짧은데 자주 나오는 질문. 자,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 필요 없는 케이스 외우셔야 돼. 수용 경매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자,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녹지 100, 임야 1천. 나머지 외우려고 하지만 이거라도 똑바로 외우시라고. 녹지 100, 임야 1천 이하는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용 의무라고 해서 자, 뭐가 있어? 기본 2년입니다. 현상 보존 목적만 5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까지 봐야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요. 자, 중간에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 중요치 않고 부과 금액에서 자, 괄호넣기 문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마지막 징수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해서 자, 이 이행 강제금 부과했을 때 당연히 징수가 될 텐데 중간에 이용을 해버렸을 때 새로운 부과는 금지가 되지만은 기존에 부과했던 부분은 끝까지 어떻다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 보셨고요.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등의 취득 보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1번 지문 끝머리 봐야 돼.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다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쳐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무조건 다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애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자,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자, 토지, 부동산 등을 취득했습니다. 증여를 통해서. 그럼 계약 체결 1일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있었죠. 매매계약, 공급계약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자, 따로 이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필요가 없다. 근데 매매자, 그다음에 공급계약, 매매계약, 공급계약 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증여 계약이 되게 될 텐데 이때는 계약 체결 1일부터 60일. 숫자 중요치 않습니다. 앞쪽은 30일, 뒤쪽은 60일인데 이건 포인트 안 돼. 세 번째,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있게 되면 어떻다?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다? 부동산 등 취득 허가 얻지 않아도 된다. 이게 책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주제. 해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지금 국적이 변경됐습니다. 계속 보유. 그럼 국적을 상실한 때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되고요. 자,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법인 합병 등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된다 해서 답은 3번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주의하셔야 돼. 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하나하나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 일단 상임법에 관한 주제. 자, 우리가 이제 상임법 관련해서 임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등에는 상임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이 아니면 당연히 어떻다?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한편 고액 임차인 관련해서 기우 등 해서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명령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상가 건물의 임차인, 자,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자, 그 얘기잖아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종료가 되게 되는데, 자, 이게 보증금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자,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된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 보증금 반환해야지 등기 말소의 문제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계약법 파트에서 피배임 동시이행협력권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연히 오름표. 자, 1번 지문 한번 답이 됐었고요.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계약 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 임차인 대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간접 점유에 관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 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지 점유권 인정이 되고요. 그래야 대항력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동의 얻은 적법한 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상당히 까다롭던 지문. 자, 3번 지문.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자, 건물의 인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오른편. 4번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2억. 이 문제 자, 의미가 없는데요. 이걸 답을 뽑았나? 자, 상가 건물의 임차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상가 건물 경매에 따른 매각 경매에서 후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더러운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 임차인 얘기예요. 서울시 얼마입니까? 9억인가요? 근데 그 금액은 의미 없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다 적용하지 않는다.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을 해봤고요. 5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저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세 가지 있었죠. 3기분 차임 연체 외우셔야 되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전대차 있으면 다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페이지와도 같이 연계가 되는 사유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좀 까다롭게 해서 답을 4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상임법 보셨고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셔서 자, 우리 이제 공부했던 주제죠.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뒤부터 봐야 되는 뒤부터 그리고 어차피 퍼즐 조각 맞추듯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서 자, 되니까 뭐 이러고 있다. 관리된 분양 대행 나와 있죠. 이 앞에 뭐 있어야 돼? 주택이나 상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나가리가 되는 거야. 겸업할 수 있는 것들 니은하고 디귿은 어떻다? 나가리가 되게 된다.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잖아요. 시험 볼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게 보통 모질이들이 하는 게 일 없이 쳐 읽어봐. 이것도 읽어보고 하여튼 머리 나쁘면 수정이 고생한다고. 그냥 되게 그게 기본 이게 뭐냐면은 저 이제 어떤 문제인지 기억도 못해요. 사실 하도 문제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분양대행 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가와 주택의 한정한 데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점수가 잘 나온다고. 모질이들이 착실하다고 할까봐. 그 옛날 보면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 맨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이제 뭐 받는 상은 거의 없고, 개근상 이런 거 받아갖고 장하다고. 모질이들이지. 개근상 그 애가 얼마나 그냥 애가 갈 데가 없으면은 하다못해 몇 년 다니다 보면 집 나갈 일도 있고, 싸우면 빈정상에서 학교를 안 갈 수도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3년, 6년 동안 학교를 계속 다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야. 그래서 자, 포인트를 잡아요. 대상 알제대에서 관리된 분양대에 있었다고요. 대행에서 주택과 상가에 한정하죠. 나머지 몰라 나도. 뭐가 틀렸는지 뭔지 알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
일단 답은 이렇게 할 테고, 나머지 경영기법의 개공 맞고요. 그 다음에 도배이사업자의 소개, 알선 포함되고요. 주택의 임대 관리는 맞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보험 어떻다? 해당되지 않. 그리고 생각을 하면 뒤진다니까 이게 실제 일부가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 그대로 끌고 들어왔는데요. 생각을 하지 말고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대입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의비로 문제를 쉽게 풀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답은 몇 번? 5번. 이거 읽기 시작하잖아요. 1번부터 꼼꼼히 보기 시작하잖아요. 예, 바로 작살 납니다. 1번 자신 없기 시작해. 1번에서 이미 이제 꼬여버리게 되면 2번도 점점 생각이 이게 건물은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되나? 갑자기 딴 생각으로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아까 보셨던 주제. 그 다음 주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장 등록. 이제 나오는 서비스 문제. 자, 인장 등록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한다. 두 번째 변경됐을 때 며칠 7일 이내 변경 등록. 세 번째 법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인가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뭐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래서 좀 이따 묶어서 봐야 될 주제가 되겠고요. 자, 요거. 자, 다음 달 5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되는 사항, 교신 정치라고 했었죠. 다시 체계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지문을 보지 말라고요. 지문 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앞으로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외워서 시험장에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할 게 아니야. 해서 등록증 교부했을 때, 각종 신고를 수리했을 때, 자, 업무 정지 처분 때릴 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때릴 때 교신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다?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해서 등록증 교부 나와 있네요.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신고 나와 있죠. 각종 신고 나와 있죠. 그럼 어떻다고요? 모두 어떻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어떻다?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서 가는 거라고. 내용을 보시면 막 가슴이 점아와. 중개 보존을 잘랐는데 이거를 이게 뭐 신고까지 한다고 치고 이거를 등록관청에서 협회한테 이런 걸 누구 자른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없어요. 교신 정치. 그리고 그 이제 공부한 양이 작기 때문에 나 지금 이 공부 7년, 8년 했거든요. 겨우 몇 달, 7달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이걸 세팅한다는 생각 하지 말고 교신 정치 어떻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발 쓸데없이 앞쪽을 읽지 마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나올 제일 어려운 쟁점은 뭐가 있겠어요? 재교부 아니야. 재교부 아니라고. 등록증을 재교부했을 때 협회에 통보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협회에 통보를 한다는 이유는 자율 규제를 한다는 얘기야. 자, 너네 동네 중개사무소 개설했더라. 야, 걔가 무등록 중개업자랑 이렇게 밥 먹고 이러면 어떻게 해라. 자, 매무초 걸리니까 찔러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하나 알려줘야 돼. 두 번째, 각종 신고가 있다고요. 뭐 고용 종료 신고가 됐든 휴업 신고가 됐든 중개업 재개 신고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내용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율 규제를 해야 되니까 동네 반장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협회라는 게 동네 반장 얘기거든. 그러니까 네가 알고 좀 알아서 좀 잘 다독여라. 자, 취소 처분, 가게 문 닫게 한 거고 업무 정지 처분은 뭐라고요? 6월에 범준해서 중개할 수 없게 하는 거잖아요. 의미 자체가 등록관청에서 개공과 관련된 각종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각종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다? 그 내용을 어떻다? 협회에 통보를 해주게 된다. 교신정치 이렇게 가게 됩니다. 교신정치에서 그래서 재교부 아닙니다. 실질적인 관계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 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 이런 거 아니야.
소공이랑 관련 없어. 개공과 관련돼 있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다 협회 통보, 교신 정치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실 때 먼저 공식을 외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자꾸 사람들이 공부도 못하면서 그냥 읽어봐. 지가 천재냐고. 이걸 보면 막 감각이 올 것 같아. 아니 암기 공식이라도 먼저 외우고 교신 정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이게 옛날에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 팩스가 작살납니다. 말도 안 되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잘못 처음에 나간 자료 오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교부 시도지사가 어떻다 취소 처분을 담당한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교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금 이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프린트를 나가는 오타가 있어서 문제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신 그 자료가 오른편. 다시 자 지금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서울시에서 자격증 교부를 받았어.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어? 경기도에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되면 취소 처분을 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교부시도지사. 근데 이 사람이 중개업을 경기도에서 했다고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각종 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뭐 청문이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토스해주면 형식적으로 교부시도지사가 뭘 한다?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여기서 화면에서는 이제 답을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틀리게. 자, 3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또 열심히 자 다른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에서 자격 취소 사유 좀 이따 체크할 텐데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정정정이 뭐가 된다? 자격 취소 사유. 부다다 정정정칭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라고요? 정정정 들어가면 어떻다? 자격 정지를 때렸다고 했는데 소속 공인 중에 또 일을 하고 있다. 열심히 가온이 금면 성실이야. 걸리면 죽여버린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처분을 했을 때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맞고요.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이루어진다 해서 요건 이제 초판에 오타가 있었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보셨고 자 일단은 요거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간단한 주제니까요. 자 행정처분 중에서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30페이지 보게 되면 자격 취소 사유 나와 있어요. 거기 부다다 정정정 징 이라는 쟁점 나와 있죠. 부다다 정정정 징에서 근데 이걸 다 외워봤자 의미가 없다고 외워지질 않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 치게 되면 뭘 한다고요?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리는데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딴 데 가서 일을 하거나 그 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등등등 근면 성실하면 어떻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자, 처분권자 뭐라고요? 교부시도지사 대신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그 다음에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취소 처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7일 내 자격증 반납의 문제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취소 처분에 관한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답은 2번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문제 더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한 설명 틀린 것. 자, 분묘기준권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되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분묘기준권 최근 문제에서 주요한 이슈 두 가지입니다. 분묘기준권의 성립 관련해서 쟁점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이런 식이죠. 타인의 토지다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제사를 잘 지내오신 분은 분묘기준권 시효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그때 이제 분묘 보유 기간이 6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준권자한테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우리가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 의사 표시 후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포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분묘기준권의 성립 과정에서는 뭐가 있었죠? 봉분 있어야지 분묘기준권 외부에 공시가 된다. 그래서 봉분의 존립을 전제로 해서 분묘기준권이 성립하게 될 텐데 포기라고 하는 것은 봉분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분묘기준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장래 묘소라고 하는 것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묘가 일시, 멸시를 됐다 할지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자, 소멸은 딱 한 가지네요. 자, 소멸은 딱 한 가지. 포기의 의사표시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분묘가 존속한 동안 분묘기일꾼 존속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지역까지도 같이 분묘기일꾼의 범주가 미친다. 답은 5번 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분묘기일꾼은 거의 요 근래 한 문제,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해서 151페이지 가서 분묘 기지권 가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 찾으시면서 듣고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법 186조하고 187조 얘기할 때 자, 등기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요게 이제 공유물 분할 얘기하고요. 시효 취득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지 공유물을 분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재판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이걸 형성 판결이라 부르고 있던 등기 없이도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든가 자,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협의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은 그때도 뭐라고요? 등기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얘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시효 취득도 볼까요? 시효 취득에 있어서도 등기가 필요하냐 불필요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뭐 지역권이나 등등등 뭐라고요? 자, 등기 청구권만 발생하고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바로 자, 시효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응해서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묘 기지권은 시효 취득 20년간 남의 땅에 산소 설치한 케이스 이때는 등기 없어도 어떻다?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 없어도 물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공유물 분할 얘기하고 시효 취득 이 두 가지 개념 설명드렸고 여러분 요약집 151페이지 보니까 시효 취득의 성립 관련해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설치된 법률에 대해서는 분묘기일권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일권의 공세수단은 분묘 그 자체가 되게 된다. 기지사용권, 방해제거 청권, 존속기간 지료. 자, 특별한 쟁점 안 되고요. 한동안 봐두시면 좋겠고 포기라고 하는 거, 소멸이라고 하는 거,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어도 다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요 정도까지 해서 이게 분묘기지권에 관한 주제. 답은 5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